반갑습니다. 그 타이틀이 기계 더 멀리 새롭게 보기인데요. 이렇게 기계 전공하신 분이 아니라면 더 멀리 새롭게 보기도 전에 기계가 뭔지를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전 기계공학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기계공학이 무엇인가에 대해 일부에서 말씀드리고요. 똑같이 한 시간씩 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융합시대 기계공학이라고 해서 아마 이 부분이 아마 생소하셔서 좀 더 새로운 정보 얻으실 것 같고, 4차 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계공학 하면 지금 이제 기계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이 훨씬 많으신데요. 아마 머릿속에 그리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글의 이미지에 가가지고 기계공학을 다다다다 치면요. 그림이 뭐가 나오냐면, 뭐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무슨 그림이 많이 나올 것 같으세요? 산업기계? 로봇. 그쵸? 저도 로봇으로 예상했어요. 그런데 다 기어만 나오는 거예요. 기어만. 기어는 사실 저걸 기계라고 하긴 그런데 완전 그 구글의 이미지 첫 페이지에 거의 저거고요. 그나마 좀 이렇게 스크롤 다운해서 내려가면은 좀 엔진 한번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로봇. 그래도 로봇이 들고 있으니까 좀 저기서 저 기아보다 이 로봇 손이 진짜 제가 보기에는 엄청 뭔가 기술이 집약된 걸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기계 깎는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어디 기계공학과에서 무슨 공부를 한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사례만 해도 저렇게 좀 뭔가 좀 첨단스럽게 아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중앙일보 기사인데, 하여튼 기계공학으로 검색되는 이미지가 이렇구나. 이제 저도 알고, 과연 그럴까. 사실 그 기계공학이란 말을 이제 사전적으로 보면요. 제가 이제 기계공학과 교수다 보니까 기계공학이 뭔가 소개시켜드릴 기회가 많아서 2011년부터 이제 기계공학의 어떤 정의를 가지고 PPT를 만들다가 이번에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위키피디아도 그 사이에 바뀌었더라고요. 제가 2011년에 기계공학이란 무엇인가를 봤을 때 물리 및 재료과학의 원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공학 분야라고 그때는 돼 있어서 정의에 기계가 빠져있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같은 내용으로 얘기를 하려고 찾아보니까 이번에 좀 바뀌었습니다. 기계공학은 공학, 물리학, 수학, 재료과학의 원리를 적용하여 기계 시스템을 설계, 분석, 제조, 유지, 관리하는 분야라고 해서 기계과는 기계 만드는 분야라는 이제 그런 프레임이 이제 나와요.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2019년에 제가 최근에 어저께 찾은 이 정의가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기계공학이라는 것이 그 제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 만들고 할 때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하이라이트 받으면서 물리에서 이제 기계라는 분야로 이제 형성이 된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세기에 물리학 발전하면서 비약적 발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한 4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기계를 어디까지 정의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옛날 아까 보신 것처럼 톱니바퀴 이런 기계에만 한정되지 않고 기계 범위가 매우 넓어졌는데, 위키피디아에 저렇게 이제 기계 시스템이라고 딱 나와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기계가 한정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쭉 다 읽어보면 마지막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기계공학은 최근 바이오공학 분야, 특히 생체역학, 생체 내의 운송현상, 생체 기계 전자공학, 생체 나노기술 등에서도 활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제가 오늘 주제로 만드는 고전에서 융합을 거쳐 미래 4차 산업으로 가는 기계공학의 어떤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요.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 수정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의하는 이게 폰트가 안 맞는 것은 이제 맥으로 옮기면서 폰트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정의하는 기계공학은 역학을 기반으로 기계자 빼고 싶어요. 시스템.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기계라는 그 선입관이 있어서요. 시스템을 이해하고 구현하는 공학 분야이다. 역학을 기반으로 시스템을 이해하고 구현하는 분야이다.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오신 청중분들 중에 자녀분이 진로와 관련해서도 혹시 궁금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큰애가 고1이고요. 주변에 동네에서 제 진로 상담을 되게 많이 해줘요. 큰애가 고1이라 아는 자녀분이 보통 고2, 고3이어서 다들 기계공학과 또는 공대, 특히나 여학생들이 공대 가려고 하는데 잘 모른다. 기계공학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3시간 동안 긴 강연을 듣고 나가실 때 요거는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기계공학도로서 드리고 싶은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4대역학입니다. 기계공학은 기계가 아니고 기계공학은 4대역학이다. 이것을 심어드리고 싶어요. 이 4대역학이 여기 나와 있는 고체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동력학, 일명 학생들한테는 저 과목이 너무 힘 빡세서 숙제도 너무 많아서 정말 저거 들으면 망한다 이런 4대역학이긴 한데, 그래서 저 어떻게 해야 그 4개를 기억할까 해갖고 저 초성으로 막 배열을 만들어 봤는데, 고열유동 하면은 말이 좀 되지 않나요? 고열유동은 아닌가? 고열유동 다른 콤비네이션 있을까요? 그죠? 고열유동 나가실 때 그래 기계공학은 고열유동 기반으로 다 하고 어디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 정도 하고 가셨으면 사실 오늘 저는 저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자, 기계공학은 이렇게 고체역학, 연력학, 유체역학, 동력학, 고열유동 이것에 대해서 배우는 것인데요. 각각이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체역학은 힘과 변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체에다가 힘을 줬을 때 고체가 힘을 받으면 변형을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것인데, 저희 이제 기계공학과에 온 이제 2학년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저거부터 배웁니다. 저거 다 중간고사 이후에 배우는 거긴 한데, 빔이 있는데 저렇게 누르면은 쇠빔하고 알루미늄 빔하고 얘는 몇 센치 휘고 얘는 몇 센치 휘나 뭐 이런 거 배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바꿔줘요. 끝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여기 점선이 눌렀을 때 생기는 변형이거든요. 저기 딱 보지 않으셔서 상상이 가시나요? 제가 편집 못했는데 만약에 고정점이 이렇게 이동하면요 이렇게 휩니다. 이렇게 휘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다양한 경계 조건이 이제 문제에 나오죠. 숙제. 그러면은 여기 없을 때, 있을 때, 있어도 동그라미가 있을 때, 뭐 뾰족하게 이렇게 핀 조인트 됐을 때 여러 가지 배우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이런 것도 배웁니다. 그냥 눌렀을 때랑 좀 이렇게 힘을 이렇게 줬을 때요. 분명 이게 훨씬 어려워 보이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포인트로 힘을 줬을 때랑 이렇게 여러 가지 힘이 이렇게 분포됐을 때, 요것들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기계공학과에 오면은 처음으로 배우는 고체역학 과목에서 기말고사 문제쯤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요. 사실 이걸 배워서 뭐에 쓰려고 하냐면, 사실상 이제 학생들이 나가서 뭔가 기계 구조를 설계할 때 힘이 있을 때 변형 어떻게 됐는지 알아야 되는데, 저거를 다 기본을 배우고 나면은 딱 보면은 저 다리는 어디서 가장 변형이 많이 생기겠구나 하는 감이 오게끔 오십니까? 어딜까요? 다 보셨나요 아까? 아치 위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빨간색으로 표현된 것이 가장 많은 변형이 일어나는 곳인데, 이제 물론 계산을 해서 알 수 있지만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저쪽은 저기가 가장 변형이 클 테니 저기는 훨씬 더 잘 보강을 해야겠다, 이렇게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자, 이것은 요즘에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기계가 어떻게 딱 무슨 구조물이나 기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생체 내 뼈 조직 이런 것도 해석 되게 많이 합니다. 복잡한 구조인데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도 어디가 대충 빨간색이 올지 한번 마음속으로 찍어보시고요. 맞추시는 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 감히 기계공학적 센스가 있으신 분이에요. 네, 어디냐면은 그 고정점에서 떨어진 중간에 떠 있는 부분이 가장 하조를 많이 받고 그 변형이 많이 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고,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구조 같은 경우는 손으로 못 풀어서 결국은 그 컴퓨터로 계산을 쪼가리 계산한 걸 합쳐서 풀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기계공학자들이 나가서 뭔가 시스템을 계획하고 설계할 때 고체역학 배운 것은 저렇게 다 써먹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고체역학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실험장들을 하나 그냥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요. 상식적으로 인장시험기라고 하는 것인데요. 인장은 당긴다는 뜻인데, 당기는 시험기고요. 인장시험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검정 무슨 모양이죠 이게? 네모 같이 생긴 모양 안에 사이에 이렇게 선 같은 게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그 선을 확대해서 보면은 우리가 얼만큼 땡겨야 이게 부러지나 하는 그 시편입니다. 시편. 알루미늄 시편, 합금 시편, 어느 회사에서 신소재를 개발해가지고 그 소재는 얼마나 단단한가 보려면 그 시편을 이렇게 모양 아령처럼 가운데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서 시편을 걸어놓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역학의 ABC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고체역학을 듣는 학생들이 배우는 것은 이 그림은 뒤에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미리 보여드리는 건데요. 가로축은 얼마나 늘어났나, 세로는 얼마나 당겼나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비례하겠죠. 힘을 많이 주면 많이 당기다가 어느 정도 되면 곡선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미 아까 보신 것처럼
이렇게 목이 이렇게 날씬해지면서 막 재질이 막 쭉 늘어나는 그런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응력 변형률 곡선 아마 중간고사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고체 역학을 마스터하셨어요. 그 기계공학의 4대 역학 중에 고열 유동 중에 고를 마스터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연력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력학은 아마도 혹시 그 이과셨거나 물리를 선택하셨으면 기억은 안 나시더라도 연력학 후룩 1법칙 2법칙 후룩 배우신 기억 있으실 거예요. 연력학은 이제 그 열이 빠져나간 만큼 일을 한다라고 해서 엔진을 구동하고 하는데 쓰이는데, 저도 저쪽 분야 전공 세부 전공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고요. 오늘은 열 전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열 전달도 우리가 전도대류 복사는 그 제 생각에 물상, 저는 이제 물상으로 배웠을 때 전도대류 복사 배웠었고요. 전도는 뭔가 고체를 타고 이렇게 가는 거, 고체를 타고 이렇게 촘촘하게 가는 거, 대류는 물 같은 거 끓는 거, 복사는 직접 가는데 항상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냥 직접 가나보다 했지, 뭐 진공 뭐 직접 가나보다. 저도 그냥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도 대류 복사인데 사실 기계공학에서 막 분석을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열을 얼마나 잘 전달하나, 열이 나는 물체, 우리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열 빼려고 했을 때 쓰고 있는 아주 유명한 방법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랑 뭘까요? 일단 하나는 선풍기다는 거예요. 팬. 네, 일단 열이 나면 이게 다 분석은 하지만 결국 팬 달아서 시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핀이라고요. 표면을 주름을 막 지게 해놔갖고 표면적을 넓혀놔요. 뜨거운 거에 표면적을 막 넓혀놔서 그걸 이제 핀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래서 열을 많이 방출되게 해서 보통 그 열교환기 이렇게 설계하면 예를 들어 앞에는 팬이 달려있고 뒤에는 사실 뒤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그냥 사각형으로 안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그 표면적이 넓어져서 열이 많이 컨벡션으로 공기랑 접촉하게 하고 이런 거를 설계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개념적으로는 쉬운데 이게 뭐 풀다 보면 2차 편미분 방정식이라는 아주 어려운 걸 풀어야 돼가지고 컴퓨터로 풉니다. 그러니까 이 유동이 어떻게, 근데 뭐 뻔하지 않겠어요? 이쪽에서 절로 나가겠죠. 여기 빨간 데가 많으니까. 여기가 지금 앞에 있는 요 주황색은 아까 말씀드렸던 표면 면적을 넓게 한 핀이고요. 요 뒤에 이렇게 까맣게 생긴 게 그 선풍기 같은 게 들어있어서 열이 어쨌거나 절로 빠져나가는 거고, 여기는 파란색이고 저쪽은 좀 뜨거워지겠죠. 근데 저것을 손으로 풀 수는 없어서 전산으로 많이 풉니다. 네. 이게 이제 열이고요. 이제 유체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유체는 신현정 교수님께서 워낙 강의를 잘 하시는데, 유체는 이렇게 책을 후루룩 훑어보면은 처음에 왜 그 대학교 때 수업 들을 때 3월에 개강하고 첫 주나 둘째 주에 배우는 건 거의 시험에 안 나오잖아요. 뭐 역사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때 나왔던 게 제 기억엔 표면장력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후루룩 하고선 그냥 기억도 없이 넘어갔던 표면장력 이런 거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체역학은 새로 접하는 게 난류하고 측류라는 건데, 난류는 그러니까 물이 곱게 안 흐르고 막 섞여서 흐르는, 예를 들어 물이 속도가 엄청 빠르거나 아니면은 유체가 끈적끈적하면은 곱게 흐를 것이고, 유체가 안 끈적끈적하면은 막 흐를 텐데, 뭐 온도를 막 빨리, 그러니까 난류가 되면 하여튼 뭔가 그 물이 잘 섞이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측류가 되면 이렇게 곱게 흐르는 장점이 있고, 그래서 보통 유체역학 기계공학 가서 시험을 보면은 조건을 주죠. 이런 상황에서 난류인지 측류인지 계산해야 되고, 측류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예쁘게 생긴 이거 밸런스 프로파일이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5번인지 구하시고,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 내의 유동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마찬가지로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쉽게 2학년 때 배우지만 실제적인 파이프 모양이 저렇게 예쁘게 이렇게 나가지 않고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풀으려고 하면은 컴퓨터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CFD라고 유체 현상을 하는 수식이 너무 복잡해서 손으로 못 푸니까 요즘에는 또 소프트웨어들이 잘 나와가지고요. 그 소프트웨어에서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왜 이렇게 네모 동그라미 끌어다 넣듯이 파이프 중에 다이아메터 얼마, 뭐 얼마, 유체는 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많이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행기라던가 아니면 어떤 구조물 이런 것들을 디자인할 때 씁니다. 이렇게 유체역학이에요.
자, 이제 동력학은 저가 어떻게 보면 전공한 분야인데요. 동력학은 이제 F 이퀄 ma 뉴턴 법칙이라고 저희 물리 때 많이 배웠었던 건데요. 힘이 가해지면은 어떤 운동이 발생하느냐에 대한 것인데, 2학년 때는 아주 간단하게 물체 하나짜리만 배웁니다. 물체 하나짜리나 조금 어려워서 기말고사쯤 되면은 막 링크가 한 두세 개 연결된 거? 이런 거 배우고요. 그러다가 이제 막상 동력학 되게 쉽게 배우고 딱 갔는데 차량 동력학 하면 차가 막 바퀴가 4개고 막 여기 연결되게 너무 많고 복잡해지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동력학 말고도 이제 그 기계공학에서 배우는 게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진동공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 신기했었냐면 진동은 그러니까 움직이는 게 계속 반복되는 거를 진동이라고 하는데 어떤 물체든지 고유하게 가장 잘 떨리는 주파수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공학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공진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 보시기 색깔로 검정은 검정 그래프, 초록은 초록 그래프, 파랑은 파랑 그래프인데 만약에 검정하고 파랑하고 초록의 질량이 다 같으면 떨리는 걸 딱 보고 제가 그 스프링 상수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물체들은 각자 가장 적은 인풋으로 가장 많이 이렇게 진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물체 고유의 성질이어서 그것을 좋게 활용한다고 하면요. 뭐 내가 이거를 막 움직여야 되는데 공진 주파수를 딱 맞춰주면 조금만 건드려도 많이 움직일 것이고 대부분의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그 적용은요. 그걸 피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됐지만 보통은 그 진동이 점점 커지다가 빠개질 때까지 커지거든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세탁기라던가 뭔가 회전해서 덜덜덜 거릴 만한 요소가 있는 것들은 저 진동수를 먼저 계산해서 걔를 한참 피한 다음에 설계하는 게 아주 필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자동차 서스펜션도 마찬가지로 공진 주파수가 얼마고 하는 거에 맞춰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그 기계과에서 기본이 되는 4대 역학, 고열유동, 외우기 쉬우시죠? 고열유동을 한번 이렇게 훑었어요. 고체역학, 열역학, 유체역학, 동력학. 그래서 고열유동이라는 이 4가지 과목이 사실 되게 오랫동안 근간이었습니다. 제가 90년대 초반 학번인데요. 4대 역학에 맞게 이제 고열유동을 2학년 때 배운 다음에 나는 좀 고체 쪽에 관심이 있어. 나중에 뭔가 더 설계하고 부러지지 않게 하고 하는 쪽을 공부하고 싶어 하면 그것에 관련된 교과목명을 제가 써왔어요. 조금 혹시 예를 들어 파괴역학, 아까 같이 그런 파괴역학을 좀 더 배우는 것들, 기계 요소 설계, 신뢰성 공학, 응력 해석 기초 이런 것들, 유한 요소 해석이 아까처럼 그 무지개 빛나는 그런 해석하는 거 배우는 겁니다. 연력학을 내가 좀 관심이 있다. 나는 자동차에 엔진을 설계한다던가 아니면 그 컴퓨터에 열이 발생하지 않게 그런 거 설계하는 거. 나는 핸드폰 열 발생하는 거를 좀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열 전달, 연소공학, 그 다음에 요즘에는 연료전지도 열 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상유동 이런 것들 배우고요. 유체역학에 내가 좀 관심이 있다고 하면 3학년, 4학년 때 이렇게 듣는 과목들이 전산유체역학, 요즘에는 전산유체역학 거의 필수인데요. 예전에 비해서는 좋아진 것이 소프트웨어를 좋은 걸 사면은 연구비가 많아서 좋은 소프트웨어를 사면은 정말 쉽게 풀 수 있게 옛날에는 일일이 다 짰었었는데 수치 해석, 그 다음에 난류유동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만약에 내가 동력학 쪽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동력학은 아까 말씀드렸던 진동공학, 방금 다리가 부러졌었던 그 진동공학, 로봇공학. 일단 동력학 하면은 자동차하고 로봇 쪽에 관련된 건 다 동력학 쪽에서 배워요. 그 다음에 뭐 자동 제어, 차량 동력학, 뭐 시스템 동력학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학년 때 4대 역학 기반하에 3학년 때 관심 있는 것들 또는 두루두루 다 배우고 나면 아까 제가 제 스스로 기계과를 정의하기를 4대 역학의 기반 위에 시스템, 제 기계자 뺐어요.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하는 학문 이렇게 정의를 해서 4학년 때 졸업하기 전에 그래도 졸업하기 전에 뭐 하나 만들어보고 졸업해야 되지 않겠니? 해서 모든 기계과가 이름은 조금씩 달라요. 졸업 설계라고 있는 학교도 있고요.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있는 학교도 있고 뭐 창의적 시스템 설계라고 조금씩 이름은 다르지만 4학년 때 대부분의 기계공학 학생들이 저 졸업작품을 하고 나갑니다. 졸업작품은
이제 캡슐 디자인이란 말은 이제 미국에서 나와서 유행처럼 돼서 요즘에는 다 캡슐 디자인이라는 교과목명 많은데요. 기계공학이 이 캡스톤이 이거라고 해요. 이제 그 아치 세울 때 맨 위에는 얘예요. 얘. 요거 딱 끼면 이제 이게 안정하게 딱 맞물려서 문이 완성되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 2학년, 3학년 때 다 손으로 책으로 배우던 거를 4학년 때 직접 네가 만들어 봐갖고 체험해서 알면서 이제 기계를 졸업하고 이제 사회로 나간다 이런 의미에서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4대 역학 배운 거랑 이런 것들이 응용될 수 있게 학생들이 설계부터 구현까지 직접 해보고 사실 실패하면서 그거 하기를 바래요. 왜냐면 다 이론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의 교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4학년 때 했던 주제들을 제가 4가지를 고열유동 순서로 갖고 왔습니다. 애들 보고 주제는 저 당시에 자유롭게 정하라고 했고요. 자유롭게 정하라고 하는데 가장 그 인기 있는 주제가 휠체어예요, 휠체어. 아이들이 휠체어 주제는 항상 매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휠체어 타고 가다가 일었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높이가 좀 자유자재로 조절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의자에다가 뭔가 자바라 같이 생긴 위아래로 왔다 갔다 이렇게 높이 조절할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그것을 이때 전동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잘 만들겠다라고 해서 나온 기립하강용 휠체어입니다. 목적은 다양한 높이에서 일상 활동을 하는 휠체어 사용자를 지원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애들한테 설계 포인트를 써서 내라고 해요. 니네가 이 캡스톤 디자인이니까 2, 3, 4학년 때 배운 것 중에 뭔가 니네가 적용한 거 있으면 포장을 잘해라. 그 중요한 능력이다. 라고 하면 이제 얘네들이 그때 썼던 것이 자기네가 뭔가 무거운 거는 아래쪽에 배치해서 무게중심을 낮춰서 안전성을 높였다.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무슨 X링크 방식을 해가지고 하중을 분산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응력 해석을 해가지고 애들이 저걸 풀어봤대요. 이제 고체화학 배운 걸로 이렇게 풀어봐가지고 어디에, 그리고 이제 이 휠체어를 두껍게 만들면 만들수록 좋을 거 아니에요. 튼튼할 텐데 두껍게 만들수록 재료비가 많이 들고 하니 어느 선에서의 두께가 그 앉는 사람의 체중을 고려했을 때 좋은지 너네 다 배웠으니까 그걸로 계산해봐라 라고 해서 아이들이 저희가 이걸 해갖고 최소의 그 링크 두께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졸업 작품을 한 팀이 있었고요. 이게 고체에 해당하는 구현이 되겠고요. 열에 해당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육즙의 손실을 줄여주는 혁신적인 냉동고. 학생들이 아이디어 낸 것 같지 않고 그 조의 조장 교수님이 되신 것 같아요. 고기를 샀는데 우리가 왜 냉동실에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되게 맛이 없어지잖아요. 그 맛이 없어지는 이유가 얼음이 얼면서 얼음이 크게 얼면 그 안에 있는 육즙을 다 빼는데요. 그래서 얼음을 아예 처음부터 조그맣게 얼려야 된다 라고 하셔서 학생들이 얼음이 그럼 왜 크게 얼고 작게 얼지를 공부하다가 낸 아이디어들인데요. 이게 지금 왜 이게 제가 그림을 걔네 보고서를 카피한 건데 이게 빨개야 되는, 이게 고기고요. 오른쪽이 요 가운데가 물이어서 물이 이렇게 크면 안 좋고 이렇게 빈결정이 이렇게 작아야 된다. 이게 아이들의 이제 주장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쾌속으로 냉동하면은 물 알맹이가 적어진대요. 제 연료값 잘 몰라서 모르겠어요. 빨리 얼리면 적어진대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빨리 얼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빨리 얼릴 것이냐? 바람을 불어주겠다는 겁니다. 고압풍해로 바람을 불어서 고기 표면에 충돌시켜주면은 근데 뭐 이론이 있겠죠? 그럼 열 효율이 증가해서 계속 냉동이 되고, 2가지입니다. 얘네들이 정자기장, 스태틱 마그네틱 플로우를 얼기 전에 물에다가 걸어주면은 물의 수소 결합을 방해하여 이제 기계과를 오는 분들이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생물을 잘 못하거나 생물이 싫거나 화학을 잘 못하거나 화학을 못하고 싫거나 이러면 그래 그 기계 가자 했는데 요즘은 융합이 돼버려가지고 기계 와도 생물도 하고 화학도 해야 되지만 어쨌거나 제가 이런 말 들으면 제 잘 좀 약해요. 수소 결합을 저렇게 방해가 되나? 하여튼 학생들의 주장은 이렇게 해가지고 수소 결합을 방해해서 빈 결정 크기를 감소했다 하고서 이제 냈고요. 이 조는 좀 평가하기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빈 결정이 감소한 고기의 맛을 봐서 맛있어져야지 점수 줄 텐데 그냥 빈 결정이 감소했다고 주장을 해가지고 그냥 점수를 준 것 같아요. 이 조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다음에 고열 유동, 유체에 대해서 한 조가 있었는데요. 이 조는
우리가 보통 흡연을 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흡연 부스가 있는데 사람들 흡연 부스에 안 들어간다는데 왜 안 들어가냐면 거기가 되게 안 쾌적하대요. 흡연자한테도. 그래서 거기 자꾸 안 들어가니까 흡연자들이 자꾸 밖에서 피니까 간접 흡연이 많아지니 흡연 부스를 쾌적하게 해주자. 그러니까 이렇게 유리를 하지 말고 개방형으로 하되 에어 커튼을 쳐가지고 하자. 그러면 제 생각에 저 돈이 되게 많이 들 텐데 에어를 얼마나 뿌려줘야 돼? 해서 이제 학생들이 아이디어는 이제 요거는 아까 말한 그 좋은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쓴 겁니다. 나름 배워가지고 위에서 쏴주면은 여기 지금 속도 확 줄어버리는데 여기서 에어 커튼을 정말 세게 치려면 아마 가운데 있다가는 또 부상당할 것 같고 하여튼 취지가 여기 이 과목이 약간 많은 시도를 격려하는 과목이어서 일일이 해보진 않았지만 에어 커튼의 이 유량을 얘네들이 1년 동안 계산해서 요만한 조그만 사이즈로 만들어서 직접 펌프 사다가 해보는 이런 걸로 마무리했었던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조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해에 이제 1등한 조였었는데요. 저희가 미세먼지 보통 이제 이런 거 있죠. 미세먼지 잡는 청소기는 필터가 젖어 있다고 해요. 습식 필터를 쓰기 때문에 되게 비싸다. 그래서 우리는 값싸고 효율이 좋은 미세먼지 잡는 청소기를 만들겠다. 보통 애들이 그렇게 갖고 와요. 그럼 제가 방법은 있어? 남들은 왜 못하겠니? 그러면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죠. 근데 이 조는 뭘 했냐면 모터를 습식으로 만드는 게 매우 비싸니까 모터는 모터대로 그냥 우리 시중에 파는 싼 모터를 쓰고요. 안에다가 세탁기 통돌이 같은 물통을 하나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물통을 한 번씩 지나가면서 먼지가 걸러지게.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습식 모터 없이 물통을 회전하는 거를 아이디어를 활용해갖고 미세먼지를 잡겠다 해놓고선 블레이드를 회전하면은 이 유체가 돌아가는 힘이 미세먼지를 충분히 잡을 수 있는지를 계산하고요. 아까 말했던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메케닉스 이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회전하잖아요. 보통 휠체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만들어서 시연하는데 거의 문제가 없는데 저렇게 회전하는 거는 애들이 만들어갖고 막상 시연하는 날 되면 밸런스 안 맞아 쿵쾅 거리고 난리가 나는데 자기네가 이거를 어떻게 해서 편식을 어떻게 잘 설계해가지고 그날 이제 시연할 때 좋았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집진을 잘했다 해서 아마 만든 것 중에는 가장 완성도도 높고 아이디어도 좋고 특히나 이 학생들이 첫 번째 시도한 그 물통은 이런 모양이었는데 하고 나니까 이렇게 저 방향보다는 다른 방향이 좋다고 그래서 뭔가 아이디어를 계속 발전시켜서 칭찬해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고열유동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이렇게 졸업 설계를 저희 카이스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도 다 이 프로그램이 있어서 졸업을 잘 하고 드디어 기계인으로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의 커리큘럼이 거의 모든 대학을 보시면 고체 및 설계 트랙 교과 2학년 때 못 듣고 3학년 때 못 듣고 이렇게 쫙 있고 열유체 교과는 2학년 때 못 듣고 3학년 때 못 듣고 4학년 때 이렇게 트랙이 있고 동력학 못 듣고 이렇게 트랙이 보통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대 역학 기반으로 기계공학 전 세계에 있는 기계공학과가 굴러가고 있는 어떤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계의 기초다. 기억하실 것은 4대 역학 고열유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90년대 학번이었을 때 만약에 대학원을 간다 그러면은 교과목에서 배운 거를 하는 연구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 교과목이랑 연구실 이름이 되게 똑같았어요. 연력학 연구실, 고체역학 연구실, 동력학 연구실, 진동 연구실. 그래서 예를 들어 교수님들을 가로는 교육 분야, 세로는 연구 분야라고 하고 가로는 교육의 분야를 쓰고 세로는 연구의 분야를 쓰면은 다 맞았어요. 고체 가르치신 교수님 고체 랩 이름이 고체 랩, 유체 가르치신 분이 랩은 유체 랩 이랬었는데 저희 카이스트 기계공학과의 교육은 역시나 4대 역학 기반으로 하거든요. 근데 연구실을 저희가 이제 연구실을 이렇게 나눠요. 연구실 분야를 나누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뢰성 및 설계 생산, 다중규모, 초규모 연구 분야, 에너지 연구 분야, 의용 생체공학 연구 분야, 메카트로닉스 및 로봇 연구 분야. 이게 교육 분야하고 연구 분야 이름이 좀 잘 안 맞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